반갑습니다. 장종호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2,500선 부근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는 연휴고, 예, 미국 시장은 열렸는데, 해외 증시가 그다지 나쁘진 않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합쳐서 똔똔 정도 예,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중에 부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됐을 거니까, 예, 다음 주 시작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환율을 봐야 되는데, 환율이 시장 지수를 예측하기에는 가장 또 정교한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환율 동향을 봤을 때 보면 일단 물가 측면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예, 이 최저가를 찍고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 예, 물가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환율로 가면 예,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22원 이게 지금 상황에서 환율 동향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 우리는 아마 동계열입니다. 여기서 지금도 이미 이 금리로는 그냥 뭐랄까 이미 위기가 발발해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학습 때문에 학습이 뭐냐면 위기가 발발하고 결국은 돌아오더라. 발발하고 돌아오더라. 이런 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위기가 될 만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봐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안정이 될 거다라고 해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 더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따라서 금리 인상은 못할 거고 동결이 되는데 이게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관건이고 예, 작년 10월에 보면 이 원달러 환율이 1444원까지 갔을 때가 코스피 지수로는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절하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무역 적자 때문에 절하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그러면 코스피 지수 차원에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 원달러 환율이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1,800원 정도. 이건 금융위기급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하고 예, 한국은 저금리로 가게 된다면 이 수준은 필연적일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 천천히 가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천천히 가는 예, 점진적으로 저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예, 당장은 1,300원 부근에서 예, 점진적인 또 절하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뭐 이 환율하고 같이 이 역동조화로 인해서 환율 절하에 코스피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덜하겠지만 상승은 하기 힘들 것이다. 실적을 보더라도 그렇고 환율을 보더라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상승하는 거 추세를 돌리긴 했지만 상승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요원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상할 수 있는 게 예, 1년 6개월 동안의 하락장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추세가 이 시점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럼 추세가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조정받고 이런 완만한 흐름으로 간다면 올해 내내 현 지수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예, 그래서 지수 차원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렵고 다만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중소형주의 강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면 예, 코스닥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의 어떤 폭을 봤을 때 예, 굉장히 정교하게 갑니다. 이 정교하게 간다는 게 아직까지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폭락 가능성이 그렇게 예,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저는 예, 불현듯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어떤 제품의 트렌드가 바뀔 때를 보면 과거에 이제 그 집전화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처음에 이제 그 아버지가 사업을 개업을 했을 때 옆집에 전화가 없어가지고 중국집이었는데 우리 집 전화번호를 갖고 홍보를 해서 주문 전화가 왔었다. 이게 굉장히 양아치스러운데
아무튼 그래서 뭐 주문 이렇게 받아주고 하고 나중에 개통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80년 정도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집 전화가 없었다가 이제 보급이 되던 시기였고, 예, 그 다음이 이제 무선 전화기가 등장을 했고, 집에서 이러다가 이제 시티폰이 등장하고, 예, 휴대폰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기술이 완성이 된 것이냐? 뭐 요거랑 같을 수는 없지만 이 발전하는 개념을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그냥 자동차로 볼 수 있고, 예, 자동차에서 이제 무선 전화기로 넘어가는 게 전기차, 초기 전기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폰으로 가는 게 이제 그 개념이 확대가 되니까 요 초기에 뭐 150km 주행거리, 170km 주행거리 이런 애들, 지금은 이제 실주행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2세대 전기차로 볼 수 있고, 3세대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예, 사용한 전기차가 이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존 집 전화를 대체를 했듯이 시티폰이 나왔을 때도 대체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전기차가 기존 자동차 대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한 1000km 정도 가고 전기 충전에 한 5분 정도만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동차를 교체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시티폰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시티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보면 망했습니다. 이 사이에 뭐 삐삐가 있었는데 이 삐삐가 아마 수소차 정도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이 삐삐 회사들 어땠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럼 수소차 망하느냐? 물론 이제 수소는 그 일정한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리를 이동하는 뭐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트럭이나 버스를 움직이려면 배터리 무게가 같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능에 어떤 저하가 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가 한 2톤 정도 되는데 트럭 같은 경우는 15톤 트럭이면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 무게하고 용량하고의 효율이 안 나온다. 그래서 수소차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이것도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래서 수소는 뭐 수소 경제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게 해상 풍력에서 전기 쏘는 거, 송전하는 거, 이거 뭐 거의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 관련해서는. 예, 그렇다 보니까 해상 풍력 발전을 하고 거기서 바로, 예, 수소를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해서 이동하는 쪽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되려면 이제 수소 경제가, 예,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수소 경제가 갖춰져야 되고, 예, 그래서 수소차를 전략적으로 밀고 있지만 이게 나온 이후에 과연 효용이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분명히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면 지금 자동차가 집 전화 정도 되고, 그리고 무선 전화기가 1세대 전기차. 집에서 이제 유선 전화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보조밖에 안 됐던 거고, 삐삐랑 수소가 비슷하고 시티폰과 현재 전기차, 그리고 휴대폰과 전고체. 그리고 현 전기차 관련해서 이런 맥락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2차 전지가 좋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 예, 시티폰 투자한 회사도 망하고 삐삐 회사도 망했듯이 지금의 2차 전지는 단순히 앞으로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뭐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 생태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가 거의 마지막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이 완성된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 또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선점한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새로운 공정으로 훨씬 저렴한 생산을 하게 되는 업체가 등장하면 이 기존 게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새로운 공정이 나오면 얘도 망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공정 기술까지 완성이 되면서 결국은 자본력이 있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게 될 텐데,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예, 기술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일이라는 게 일을 해서 뭔가 변수가 없다는 건 예, 거짓말인 것 같고 순조롭게 된 일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또 비가 오면 이 태양광 걱정을 해야 되고 주식 시장이 내려가면 주식 걱정을 해야 되고 금리 얘기 나오면 부동산 걱정을 해야 되고 예, 지금 뭐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최악의 시기는 작년 말에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견딜 만한 부분인데 예, 뭐 비슷하게 아마 다 겪으신 것 같습니다. 그 재개발 투자한 거 미분양 나가지고 이게 어떤 분양권을 갖고 계셨다면 조금 그래도 큰 손실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예. 미분양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시간 지나면 이건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이 시행 쪽으로 투자하면 미분양 나는 순간 끝나는 거지만 분양권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은 사실 결국은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될 거고 또 거기에 따른 나중에 황금성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손절후에 들어간 종목 예상 이게 제일 뼈 아픕니다. 정말로. 예. 정리하고 들어갔는데 정리한 게 오르고 들어간 게 내리면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때는. 예, 잘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견디시면 더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중공업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중공업은 사실 주식으로서 기능이 거의 망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말 동안에 제가 계속 이 제안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효과. 기술적인 면은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아는 상태. 뭐 회사의 가치가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뭐 대표 이사의 어떤 성향이 어떻고 뭐 그리고 과거의 주가 흐름이 어떻고 이런 모든 걸 다 안다는 전제에서 기술적 분석이 한층 더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과거에 강조를 하다가 최근 말씀드리는 부분의 어떤 빈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이 기술적인 분석이 통하려면 기다릴 줄 아는 거하고 싸게 사는 거 이 두 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 기술적 분석이 뭐 별거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주가가 내리고 충분히 횡보하고 이 회사가 좋은 회사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기다릴 줄 알고 싸게 사는 사람들은 저점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반등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끊어서 삽니다. 끊어서 사서 충분히 샀는데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싸게 샀기 때문에 여기서의 대응,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한 대응과 그냥 생으로 들어가는 걸 비교를 해보면 요런 대응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반등을 했을 때 그래 많이 샀으니까 조금 덜자. 한 30%만 팔아봐야지. 정리를 합니다. 근데 내려옵니다. 안 팔았다 생각하고 30% 판 거 다시 사야지. 근데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니까 한 2% 정도 더 사게 되네. 이렇게 됩니다. 올라가면 저번에 올랐으니까 또 줄여야지. 또 더 하고 이런 식으로 주식 숫자가 늘어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이게 어떤 분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쯤 되면 그냥 팔아야지. 이쯤 되면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사야지.
팔아야지, 사야지. 이렇게 하다가 돈이 안 들어가고도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만으로 모르는 종목이 들어갑니다. 추세 탔네? 자, 이거 상승 초입이니까 진입.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얻어터져가지고 손실을 봅니다. 이 손실을 보게 된 상태에서 다시 본전이 오면 굉장히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가는 건 확실하니까 안 팔아야지. 다시 하회하고 또 본전이 옵니다. 이때 되면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간만 날리고 본전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기술적 분석에 아주 자기가 출중하다는 사람과 싸게 산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이깁니까? 싸게 산 사람이 이깁니다. 설사 추세 타고 추세 상승 초입이고 급등했다고 치면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급등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못 기다립니다. 장중에 변동 조금만 나와도 그냥 다 털리게 돼 있는 거고. 근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0% 덜어내고 더 올라가니까 이쯤에서 또 덜어내자. 여기까지 또 덜어내자. 아이고, 다 털자. 이런 게 돼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하면 여기서 상승 초입이니까 들어갔는데 흔들게 당하고 급등하더라도 이거 진짜 가나보다 하면 전고점 돌파하고 뭐 이런 거에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다가 기존 갖고 있는 쪽에서 털면 그대로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게 되는데, 분명한 건 싸게 산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잃었다는 사람들은 잘 없지만, 뭐 기술적 분석을 하고 뭐 주식에 뭐 있다는 사람들 보면 계좌 까보면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참고로 뭐 계좌를 깐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계좌가 있고 B 계좌가 있고, 뭐 유튜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바쁜 거만 끝나면 이거 한번 싹 잡아가지고 신고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A 계좌에서 B 계좌로 이관을 합니다. 주식을 입고를 합니다. 그러면 A 계좌에는 뭐 여러 주식들을 많이 사놓습니다. 사놓고 수익인 것만 입고를 해줍니다. 그럼 B 계좌에서 뭐 하다가 손실 나도 계속 수익입니다. 이 계좌는. 그리고 다른 계좌에서 뭐 사가지고 손실 본 거는 그냥 놔두고 수익인 것만 옮기니까. 그러니까 계좌 까보면 수익인데, 이 사람들이 매매 내역을 깐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매매 내역 가서 이 종목 어디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익 나도 못 갑니다. 왜냐면 그거 까는 순간 그거 어떻게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확률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단타로 매일 1회전씩 합니다. 자, 뭐 그냥 투자금을 정한 게 이해가 빠르실 거니까 1억을 가지고 난 맨날 단타 투자를 해야지. 자, 이게 거래 비용 0.2%로 거래세가 줄고 뭐 수수료가 0.03이라 하더라도 0.23%가 계속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0.33%가 나갈 때하고 0.23%가 나갈 때하고 분명히 수익률에서 차이가 있어야 되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매일매일 이 1회전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일 본전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230 거래일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됩니까? 23 곱하기 23. 갑자기 내 정지가 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대략 한 30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계산을 하면 69, 46, 52.9. 그러니까 1년 동안 52.9%의 수익이 나야 이 거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좋으면 그걸 충당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나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과연 충당을 할 수 있느냐,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단타로 수익을 내고 꾸준히 수익을 낸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기다리시는데 10년 한번 채워보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 아주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검증을 해서
매매 내역까지 다 까고 실시간으로 공개를 계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익을 낸다. 그러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예, 사기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방법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 뭐 로또 복권 800만 분의 1 정도 되니까 예, 그 정도 확률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 로또 복권 사는 사람 당첨됐다고 우리가 로또 복권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냥 돈만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하신 예, 한국전력까지 같이 보고 금리나 이베스트 투자증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주들이 참 대부분 증권주들이 저평가고 심지어 뭐 많은 또 여러 증권사들 경우는 요 액면가 그 주식 발행의 가격입니다. 주식 발행할 때 가격이 5,000원에 발행했는데 5,000원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당장은 아니지만 그냥 액면가보다 쌀 때 사면 나는 이 회사 설립할 때 자본금 만든 것보다도 싼 가격에 사네? 그 좋은 가격 아닌가? 이렇게 사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괜찮고. 그러면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현재 시가총액이 2,430억인데 땡겨와서 보면 2,430억인데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4분기에 적자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도 꾸준히 자본이 4천억, 5천억, 7천억 실적을 내면서 만들어 왔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지금 거래 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측면에서는 괜찮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거니까 그 측면에서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괜찮은 부분은 뭐냐면 여기 최대주주 GNA 프라이빗 에쿼티 여기가 결국은 사모펀드니까 수익률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웬만한 수익이 나면 결국은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익이 안 나서 배당을 적게 했을 뿐이지 앞으로 뭐 배당이 실적만 개선되면 충분히 높아질 거고 그러면 투자하는데 현재 가격은 굉장히 좋다라고 그래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호건설인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가가 어떤 싸냐 그러면 금호건설은 그닥 뭐 아까 증권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비하면 그다지 싸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이 이렇게 뭐 과거에 이제 붐이 있었을 때랑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는데 중간에 이제 증자도 하고 예, 이런 상황에서 건설주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1군이 수주가 늘어나고 1군이 이제 더 이상 쳐내지 못할 때 2군 건설사들로 가고 그 다음에 3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1군 쪽이 만약에 먼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금호건설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매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흔적으로만 보면 거래량이 한 번씩 이렇게 터지고 주가가 내려왔으니까 거래량이 터진 가격보다도 더 내려왔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나중에 매집형의 거래라고 한다면 이 거래가 뭐 매집형인지 뭔지 모릅니다만 매집형이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이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후에 반응이 오는데 뭐 그런 반응을 기대하고 접근한다. 이게 오히려 현실적일 것 같고 싸다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싸지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큼 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유상증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마다 삼성전자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삼성그룹도 다 참여를 했지만, 근데 2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고, 근데 그, 뭐지, 최대 주주가 먹어서 흡수하는 부분 한정이 돼 있더라. 예, 그래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계속 돌아다닌다라는 거. 예, 요게 문제인데, 그래도 1분기엔 잠정적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조선주 전체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 신호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증권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본 총계 거의 7조 원에 육박하던 이 자산을 거의 까먹는 상황에서 또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서 증자로 채우고 까먹고, 이게 되풀이 되다가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까먹을 건 없네? 예. 그러면 적정 주가 수준으로 가겠네 하는데, 그동안 주식을 너무 많이 찍어내 가지고 현재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입니다. 이 자산보다 많고 실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중공업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싼 주식이 아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유상증자 한 가격대에 가면 어김없이 물량에서 얻어 터집니다. 예. 좀 오를만 하면 유상증자 받고 기다리고 있던 물량한테 얻어 터지고, 다시 오를만 하면 또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주가가 5,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러면 이 주식을 누가 작정하고 대량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매력이 있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예,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은 조선 기자재 쪽이 조선주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정이냐 하락 추세냐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상증자 물량이 너무 많아서, 과거에 5,000원 부근에서 했던 유상증자 물량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면 터는 물량 때문에 치고 나가지를 못한다. 즉 현재는 추세가 없는 상태다. 조정 하락 추세 이것보다는 추세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세가 생기려면 어마어마하게 업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가 활성화돼서 이제 이 4조 7천억 정도는 얼마든지 또 물량을 이겨낼 수 있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둘 다 아니라서 삼성중공업은 큰 기대를 할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